국회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운영위에선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재순 총리비서관을 두고 인사검증 부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비서관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약속을 파기하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42주년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통합행보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의 새 원내수장으로 선출된 이은주 원내대표와 함께 새 정부 내각 인선과 추경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필승 전략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운영위원회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가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59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오늘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가 소집돼 소관기관의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운영위에선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이 논란이 됐는데 야당은 정부가 부실 검증을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운영위에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정조준하며 부실 검증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윤재호 총무비서관, 권성현 교육비서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제대로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윤 비서관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대국민 설명과 함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대응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과 관련되어진 예가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과 과거의 일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윤 비서관은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고개를 숙였고 국민들에게 성취가 되고 그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실 검증 지적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그렇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예. 추경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결국 기존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야당은 또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100% 손실보상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추경안에 특단의 물가 대책 포함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정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큰 틀에서 준비되어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핵실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서 국방 관련 예산 1조 6천억 원이 삭감된 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이 준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핵실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코로나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북한에 대한 여론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악화될 거예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해도 그러면 인도주의 지원에 국방부가 반대 안 합니다. 제네바 협정에서도 우리가 적군이라 하더라도 치료나 이런 것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좀 달리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국방 예산 1조 6천억 원이 줄어든 것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는데
여당은 군의 예산 편성 무능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 홀대론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또 6개월 때 예측 못 해가지고 이런 재원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다. 제가 봤을 때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 빼라. 그리고 방 뺀 거예요. 국방부 때려도 반항도 못하는구나. 그러더니 추경이 이루어지니까 국방부 예산을 뚝 잘라낸 거예요. 삭감된 예산에 군 장병들의 전투복과 신발, 병역 생활 건설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을 놓고는 군 사기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인 선동입니까? 푸념입니까? 그 말씀하신 뭐 옷과 구두까지 벗기는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투화 운동복 등 기본 피복 83억 원, 방탄 헬멧 등 특수 피복 127억 원 감액을 했어요. 이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올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감액한 것이라며 군사 대비태세와 장병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사업이 종료된 시점은 저희들이 꼭 지키도록 해서 대비태세라든지 장병 복지라든지 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이 장관은 북한이 지난 12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3발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이 협치 약속을 깼다고 비판했는데요.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김현숙 장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의 주요 사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협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의 경우 자녀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부적격한 인사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뿐인 의회주의자로는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경우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민주당이 그냥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김현숙 장관 임명으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좀처럼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총리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과 함께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참석에 환영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제42주년을 맞는 광주 5.18 기념식을 찾습니다.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내각이 유족단체와 함께 민주의 문으로 입장합니다.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으로 진행되는데 이 노래가 합창이 아닌 재창 형식으로 불리는 건 보수 정부에선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로 재창이 합창으로 변경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다시 재창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수정부, 보수정당의 많은 분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자 메시지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새 정치의 큰 획이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저희 당에서 당연히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은 저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연히 다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당연히 헌법 전문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며 헌법 전문 수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참석을 환영한다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 잡기용 헐리우드 액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5.18 정신 수록 문제에서 나아가 분권형 권력구조 등 정치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 헌정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서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에 대한 2차례의 성폭력과 지도부의 은폐 의혹을 두고 강 전 대표와 정의당이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의당은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강 전 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 지난해 11월과 올해 2차례의 성폭력과 지도부 은폐 정황을 폭로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지난해 첫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 사실을 당에 신고했지만 당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묵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지역 시당위원장 A씨에게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를 이행했고 강 전 대표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강 전 대표가 신고한 사건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며 성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은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공식적인 절차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바 당 지도부가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 전 대표는 SNS에 즉각 당이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성폭력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표현은 가해자가 사과문을 보내오면서 사용한 말이라는 겁니다.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도 자신이 요구한 게 아니라며 그 상황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사과문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기위에 제소한 별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시사한 음마아파트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 아파트를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혜련 기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올해로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을 또다시 개정할 경우 이미 형성된 시장 질서에 혼란이 생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2년 전에 만들어진 임대차법이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지금 또 큰 틀에서의 변화를 모색한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는 8월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을 위해선 서울시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임차 물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결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주택의 평형을 넓히고 자재를 고급화하는 서울형 임대주택 공약을 시행할 경우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오 후보는 임대료 산정을 평수가 아닌 소득 연동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마아파트 용적률을 500%로 높이고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음마아파트 재건축 방안을 두고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당선되시게 되면 전부 음마아파트에 임대 들어가려고 줄 서겠네요. 그러면 강남 지역 전체 전셋값이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빨랐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용산 공원부지 반환이 빨라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옮기셨으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 여가 공간의 가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민 여러분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됐다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 인선과 관련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책적으로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큰 후보는 아니라고 평가한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발언에서 진심이 느껴졌다고 호평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 국민연금 관련 특위를 설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연금 개혁은 골치 아픈 문제고 잘못 다루면 표가 달아나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중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 박병석 국회의장 후임을 뽑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관례에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후보 모집을 마치고 오는 24일 경선으로 의장단을 선출해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장 경선엔 5선의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야당 몫의 부의장 경선엔 5선의 변재일, 4선의 김영조 의원이 도전합니다. 원구성 지원으로 늦게 선출된 정진석 부의장은 올해 말까지 여당 몫의 부의장 임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박 의장은 참배 뒤 방명록에 강물을 거부하지 않는 바다처럼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걷겠다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은 오는 23일 봉하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뿐 아니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국 곳곳에서 선대위가 발족하는 등 분위기가 이제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야가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죠? 네, 이 모레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오늘 여야 하루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충북과 대전, 세종같이 이른바 표심 캐스팅 보트라고 불리는 중원권에 화력을 집중했는데요. 광역단체장 4석이 걸린 이 충청권을 이 수도권과 함께 이번 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이 대전과 세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가지고 이 지역 공약을 점검했는데요. 또 앞서 이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대선도 충청권에서 이기면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 이곳에서 성과를 낸다면 굉장히 큰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이 충청 승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권성동 원내대표 겸 이 공동선대위원장도 충북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충북지사의 경우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에 맞서서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고문을 맡았던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출마한 곳인데요. 이 신구 권력 대리전 양상을 띠는 곳입니다. 이 지도부는 또 지지세가 높은 부산하고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강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높은 호남을 공략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전날인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방선거 사령탑을 맡고 소화하는 첫 번째 호남 일정이기도 한데요. 오늘 앞서 전북과 광주 지역 이 후보자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주셨지만 이 대선에서 패배했다면서 패배 원인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선 전망에 대해 비관론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하기에 따라서 승리의 길을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서 이 보수의 심장, 대구의 아성을 뚫어야 한다면서 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그 최대 격전지를 꼽히고 있는 경기지사 이 선거에서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무소속 강영석 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이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 이 여부가 경기지선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5% 안팎의 이 강용석 후보가 후보 지지도를 더해지면 여론 결과상으로는 김은혜 후보가 우세를 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김은혜 후보는 사실상 단일화 현실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에서 단일화를 깊숙이 바라보는 분위기가 없다는 설명인데요. 강성보수로 평가받는 강용석 후보로 인해서 중도 표심 이탈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단일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경기지사 단일화를 공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강 후보는 당선인 시절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 이런 취지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서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당 후보 간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 후보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긴 한데 당의 입장이나 이 김은혜 후보의 입장이 고려했을 때는 단일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 논란이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 여야의 그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직격한 건데요.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만약 우리 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면 당은 해체됐을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 사건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태 수습에 나선 건데요. 당장 이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팩트가 확인된 게 없다면서 의혹만 갖고 성비위 사건에 끌어들이는 건 이 정치 공세이자 물타기라고 반박한 건데요. 현재 민주당에선 박완주 의원 이외에도 최강욱, 김원희 의원을 중심으로 성비위 문제가 터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말끔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고 또 어제 정의당에서도 새롭게 성추문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정치권에서 터진 잇따른 이 성추문, 이 성비위 문제가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여야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낮술 허용입니다. 오늘로 대통령 취임 2주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시대를 열면서 과거 정권들과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출입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말에 시장 나들이를 하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평가인데요. 최근엔 대통령실 참모진에게도 시중 민심을 가감없이 들으라면서 국민과 또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필요할 경우 낮술도 허용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계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과 충분히 만나고 대화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낮술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점심시간 1시 30분 제한을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낮술 허용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통령실에선 사실 무근이라면서 즉각 일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을 비롯한 참모진에게 사무실에 갇혀있지 말고 사람도 부지런히 만나란 요지의 말씀을 자주 해왔지만 낮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점심시간과 관련해서도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외부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애주가인 윤 대통령의 성향상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공직기강이 심히 걱정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은 낮술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은 술을 멀리해야 한다면서도 이럴 땐 술자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이 술자리도 절제해야 합니다. 술을 좀 멀리 하시고 술은 어떨 때 해야 되느냐.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야당 지도부 만나서 협치를 할 때 우리 술을 한잔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럴 때 술을 해야지 그냥 먹으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나 야당 의원들 만나서 협치할 때는 술 한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재호 상임고문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윤 대통령이 시도에 나섰던 부분이죠.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던 어제 퇴근 후 김치찌개 돼지갈비를 놓고 소주 한잔하면서 회동하자고 여야 3당 지도부에 제안을 했었지만 민주당이 일정을 이유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불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낮술 허용까진 아니었지만 참모진에게도 국민과의 적극적 스킨십을 강조한 윤 대통령. 과연 달라진 대통령실 환경만큼이나 달라진 소통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사저합 시위 금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을 맞은 것처럼 청와대를 떠나 경남 양산으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로 퇴임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 그 바람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로 지지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극우 보수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사저 앞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해서 밤낮 없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국민교육 헌장을 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바로 사저 인근 주민들인데요. 밤 시간대라도 집회를 중지시켜달라면서 112 신고와 경찰의 탄원서를 50여 건 넘게 접수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에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발의로 해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요.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저 앞 시위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24시간 집회 허가를 내준 경찰과 행정당국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시위 자제 목소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 대표는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보수단체들의 시위 방식이 자신이 비판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비슷하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온건한 방법으로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확성기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과 주민들의 반발에 일단 시위단체 일부는 지난 주말에 철수를 했고 야간 집회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야간 확성기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는 이번 주말 다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법을 찾는다면 사저합 시위 금지 법안까지 논의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전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은 무엇인지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야당과 협치 차원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아직 강행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그 민주당의 입장과 오늘 그 임명에 대한 대응 계획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신다면은 그거에 대한 야당으로서 뭐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장관 임명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한 부분,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역기능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쁜 놈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는 수사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검사하다 그 검자를 쓴 검찰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의 주 업무가 사실은 나쁜 놈을 잘 잡는 것이고 검찰의 주 업무는 경찰의 주 업무가 나쁜 놈 잡는 것이고 검찰의 주 업무는 그 99명의 억울한 그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이런 형사사법의 절차를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잘 지키는 그게 헌법 이념이고 그걸 지키는 것인데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나쁜 놈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뭐 별건 수사라든지 피의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관행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제일검이라 해서 수사를 정말 잘하고 나쁜 놈 잘 잡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검찰이 그동안 조직 내에 나쁜 놈을 잘 잡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죠.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사이기만 하면은 뭐 뇌물범죄든 성범죄든 최근에는 교통사고, 부장검사의 교통사고까지 덮어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이런 기소권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으로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검찰주의자 본인 스스로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같은 건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검사 출신, 그다음 검찰총장, 검사 전부 다 이제 검찰 직할 통치 체제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의 동일체 마인드, 검사의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전면 배치가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계속 하리라고 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또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이 어제 당 의총에서 제명을 의결했고요. 또 이번 주 중에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당내 분위기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윤리특위에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민주당 당직자로서 정말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내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석고대죄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뭐 박완주 의원이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성범죄에 대한 되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미투가 있은 다음에 뭐 예컨대 억울하다, 가해자가 억울하다든지 서로 좋아했다, 그다음에 뭐 합의를 얘기했으니까 꽃뱀이다, 돈 얘기했으니까 꽃뱀이다, 뭐 이렇게 애써 의연하려고 노력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저 피해자답지 않다 이러한 편견과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있고 그다음 그 성폭력 처벌법의 10조에 보면 성폭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간죄하고 달리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고용관계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예컨대 이제 사장이 직원한테, 국회의원이 보좌관한테, 그다음에 영화 감독이 배우한테, 그런 아랫사람한테 자기가 이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법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성을 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용어를,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때 이런 거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아래인 나보다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그분들 무시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무조건 잘못하고 사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 가서 국회의원 제명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떤 분입니까? 남성 범죄에 대해서 불꽃 추적단에서 N번방까지 파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과 그런 우리 민주당의 부족한 젠더 감수성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신 당대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되는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전원과 함께 기념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에서는 사실상 첫 번째 사례가 될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민주당의 내일 계획은 어떤지, 이 질문은 좀 짧게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민주당의 아젠다를 좀 빼앗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섭섭하다는 얘기를 안 하면은 뭐 솔직한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두환 씨의 쿠데타를 옹호를 하고,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5.18을 폄훼하고, 뭐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이런 막말까지 해가면서 지역 감정과 지역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이었던 그 정당에서 그런 구구 파퓰리즘적인 정당의 행태를 이렇게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게 또 화해와 통합의 행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일정이라면은 또다시 옛날 과거로 퇴행하고 또 5.18 폄훼하거나 이제 전라도로 혐오하는 이런 구태를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런 행사는 안 하니만 못한 행사가 되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는 여소야대 전국으로 들어섰는데요. 여야 간 협치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제3정당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뉴스엔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달 초 당의 새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되셨어요. 네, 지방선거를 이제 코앞에 둔 상황이라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취임 일성으로 힘 있는 행보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취임하시고 이제 한 2주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 지방 소멸이 가시화된 그런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소멸 위기의 지방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걸 각 후보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과연 책임성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좀 반성이 됩니다. 특히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번에 대선의 낙선자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이런 적대적 갈등의 그런 대립 정치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내오고 실천해 왔던 그런 후보자들한테는 좀 재앙 같은 선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사실 완벽한 정당은 아니지만 이런 적대적인 양강의 대립 정치 속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또 호명되지 못하는 가난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힘있게 제3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는데요. 또 어제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또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를 했는데 어제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다가 네. 지금 달려왔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다.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대결이 아니라 보다 협력적인 정치를 말씀하신 대목에서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 앞으로 야당과 책임 있는 그런 대화를 진행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고요. 단지 좀 안타까웠던 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야당을 정부 운영의 주체로 존중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다면 이번에 국무총리나 그 내각 인선 과정에서 사전에 그 원칙이 좀 지켜졌었으면 그 지금 같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네. 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내각 인선 문제로 여야 갈등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 그리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행정부 경험도 풍부하고 네. 국정 운영도 실제로 이제 해보셨고 다만 이제 공직에서 은퇴한 후에 자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총리로서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이제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금액의 연봉을 받으셨고 그 업무라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이런 특정 사익의 로비를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의 경력이나 평판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법, 형사 체계를 책임지는 그런 정무직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태도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이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 세력이 자신의 경쟁자나 반대자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수단으로 실제로 검찰을 불러냈고 일부 검사들이 여기에 이제 부응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 후보자가 이 고리를 끊어내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대단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갈등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정 이제 대화와 협치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 만찬이 이제 어제 추진이 됐다가 결국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야 영수회담 필요성과 또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요청한 겁니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번 정부는 여소야대 정부지 않습니까? 정부 운영에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의회와 정당을 우회해서 하는 정치는 올바르지도 않고 또 뭐 취임사에서도 밝히셨지만 의회 정치자가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대화와 이런 시간 많이 필요하고요. 야당도 야당을
대통령께서 정부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야당도 책임 있게 윤석열 행정부가 성공해야 시민들이 국민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협치 그리고 그 과정에 정의당은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해서 행정부와 대화와 협력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은 빨리 추진되는 게 빨리 그렇죠. 만나는 게 좋다는 네.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또 운영이 계시다가 지금 네.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요. 추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이 53조 3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분인데요. 민주당은 가불 추경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 규모와 면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뭐 모든 선거 공약이 액면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죠. 하지만 최소한 공약의 내용에 후퇴가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해와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50조의 손실보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50조 임대료 나눔제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약과 다른 추경안을 제시했어요 하면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리고 좀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인수위가 약속했던 우리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 예산은 아예 하나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또 6월 지방선거가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의당도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민심을 끌만한 정의당의 차별화가 된 전략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의당의 역할과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가난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차별받는 모든 시민들을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사실 적대적인 공생 정치를 해온 거잖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호명되지 못하고 사라진 이름들을 정확히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정치의 책임성을 늘 명심하고 또 시민들의 삶을 실체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타협과 조정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제3정당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정의당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짧게 질문 하나만 마지막 드려볼까요? 저희 5.18 기념식이 내일 42주년 되는 날인데 네. 정의당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 의원단뿐만 아니라 대표단 모두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예를 갖추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현장 출정식을 이동해서 가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 내각 인선과 추경안 처리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낮까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진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